여러분, 제가 겪은 시댁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진짜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막장이었거든요. 저는 올해 32살이고요. 대기업 법무팀에서 7년째 일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아니, 이제는 전 남편과 이혼한 돌싱이지만요. 처음 남편 놈을 만났을 때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대기업 다니고 키도 크고 첫인상도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다 가면이었다는 걸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죠. 결혼식 당일날부터 불길한 징조가 있었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메이크업 받고 있는데요. 시모가 갑자기 들어오더니 대뜸 이러는 거예요. 얘야, 우리 집안 며느리면 지켜야 할 규칙이 있어. 첫째, 매주 토요일은 무조건 시댁 방문. 둘째, 내 월급 통장은 시어머니인 내가 관리. 셋째, 애는 2년 안에 무조건 둘은 낳아야 해. 알겠니?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무슨 월급 통장을 시모가 관리한다는 건지요. 근데 저도 가만히 있을 성격이 아니잖아요. 씩 웃으면서 이렇게 받아쳤죠. 어머님, 저도 규칙이 있는데요. 첫째, 토요일은 제 개인 시간이에요. 둘째, 제 돈은 당연히 제가 관리하고요. 셋째, 애는 제가 원할 때 낳을 거예요. 알겠죠? 시모 표정이 그렇게 일그러지는 거 처음 봤어요. 뭐라고? 네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농담이에요, 어머님. 근데 어머님 말씀은 진담이신 것 같네요. 그건 좀 곤란한데요. 그날부터 시작됐어요. 저와 시댁의 전쟁이요. 신혼 한 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시모가 새벽 6시에 전화를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밥도 못 차려? 당장 일어나서 아침밥 준비해. 저는 그때 생각했죠. 아, 이 여자 제대로 건드려 볼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서 다음 날 알람을 50분에 맞춰놓고 기다렸어요. 시모가 6시 정각에 집에 쳐들어왔거든요. 네, 쳐들어왔다는 표현이 맞아요. 초인종도 안 누르고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왔으니까요. 밥은 차렸어? 네, 어머님 벌써 다 차려놨어요. 시모가 식탁 보더니 표정이 확 굳더라고요. 제가 뭘 차렸냐면요. 컵라면 3개랑 편의점 김치를 접시에 정성스럽게 담아놨거든요. 이게 뭐니? 이게 아침밥이야? 어머님이 6시 기상만 말씀하셔서요. 메뉴는 제 재량인 줄 알았는데 마음에 안 드세요? 당연히 밥이랑 국, 반찬을 차려야지. 아, 그럼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전 어머님이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시모가 막 화를 내려다가 참더라고요. 아마 아들한테 일러 바칠 거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 주 토요일에는 시고모까지 등장했어요. 시모보다 7살 많은 분인데 더 꼰대더라고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요. 아니, 며느리라는 게 시고모한테 절도 안 하고? 저는 쿨하게 대답했죠. 어머님, 요즘 세상에 누가 절을 해요? 시고모님이 저한테 세뱃돈 주실 것도 아니잖아요. 뭐? 이 버릇없는 것이. 맞아요. 저 버릇없어요. 그래도 시고모님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반말부터 하시는 거 보니까요. 시고모가 시모를 쳐다보면서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영수가 너 며느리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시모도 당황스러웠는지 저를 노려보기만 하더라고요. 그때 남편 놈은 뭐 했냐고요? 거실에서 게임하고 있었어요. 마치 자기랑은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요. 그때 알았어야 했는데 이 남자가 얼마나 한심한 놈인지를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나? 시모가 용돈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거실에서 차 마시면서요. 우리 준혁이 용돈이 50만 원인데 당신은 한 달에 얼마나 벌어? 저는 일부러 애둘러서 대답했어요. 어머님보다는 많이 벌어요. 내가 교감연금으로 400만 원 받는데? 아, 그럼 저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버네요. 다행이에요.
어머님 용돈 달라고 안 하셔도 되겠네요. 사실 저는 월급 800만 원에 상여금까지 합치면 연봉이 1억 2천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시모한테 알려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시어머니 용돈으로 매달 50만 원씩 줘야지. 네? 왜요? 왜긴 왜야. 당연한 거지. 어머님, 교감연금 400만 원 받으시면서 왜 제 돈을 받으려고 하세요? 그 돈으로도 충분히 사실 수 있잖아요. 이게 정말 시어머니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럼 어머님은 시할머니한테 용돈 드렸어요? 시모가 말문이 막혔는지 한참 저를 노려보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준혁이가 불쌍해서 어떻게 살아. 그리고는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여기서 내가 제일 불쌍하다고 말이죠. 신혼 2개월째 되던 날 신우가 집에 놀러 왔어요. 28살인데 아직도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알바도 안 하는 백수더라고요. 언니, 이 가방 어때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신우가 핸드폰으로 명품백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300만 원짜리 가방이었어요. 와, 예쁘다. 지연아, 너도 일하면 한두 달만 모으면 살 수 있겠네? 에이, 언니가 사주면 안 돼요? 응, 안 돼. 난 내 돈으로 예쁜 거 사야지. 너도 그렇게 해. 일해서 번 돈으로 사면 더 뿌듯할 거야. 신우 표정이 확 굳더니 바로 일어나서 가더라고요. 그리고 30분도 안 돼서 시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신우이한테 그깟 가방 하나 못 사줘? 어머님이 사주세요. 교감연금 400만 원이시잖아요? 내 돈은 내 돈이고 제 돈도 제 돈이에요, 어머님. 그날 이후로 신우가 저를 완전 적대시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제 화장품을 몰래 써먹다가 들킨 적이 있거든요. 야, 네가 내 화장품을 왜 써? 이렇게 소리쳤더니 신우가 적반하장으로요. 언니가 좀 쓰면 어때요? 쪼잔하게. 쪼잔한 건 너지. 남의 물건 허락도 없이 쓰면서. 근데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한 달 뒤에 카드 명세서를 보니까 제가 쓰지도 않은 백화점 결제가 100만 원이나 찍혀 있는 거예요. CCTV 확인해 보니 신우가 제 지갑에서 카드를 훔쳐서 쓴 거더라고요. 저는 바로 카드 정지시키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신우가 경찰서에서 나오자마자 저한테 전화했어요. 언니가 어떻게 가족을 경찰에 신고해? 가족이 어떻게 카드를 도용해? 둘 중 하나야. 네가 가족이 아니거나 도둑이거나 뭐가 맞는 것 같아? 시모도 난리가 났죠. 그깟 100만 원 가지고 경찰까지 불러? 아, 그럼 어머님이 주세요. 그깟 100만 원이니까 바로 주실 수 있겠네요. 지연이가 잘못했지만 가족인데 가족이면 뭐든 다 용서가 돼요? 그럼 제가 어머님 통장에서 돈 빼도 용서해 주실 거예요? 시모는 또 할 말이 없었는지 입을 다물더라고요. 이때쯤 동서도 합세하기 시작했어요. 시아주버니 와이프인데 완전 여우 같은 여자더라고요. 저보다 3살 어린데 시모한테는 완전 아부하면서 저한테만 까칠하게 굴었어요. 어느 날 가족 모임에서 동서가 시모한테 고자질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어머님, 아까 형님이 어머님 안 계실 때 어머님 흉을 봤어요. 나이 들어 보인다고. 사실 전 그런 말 한 적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끼어들었죠. 어머, 미경아,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난 오히려 우리 어머니 너무 젊어 보인다고 했는데 벌써 60 다 되어 가시는데도 그렇게 기운이 팔팔하시니 대단하시다고 했잖아. 시모 실제 나이는 58세였거든요. 60 소리 듣자마자 표정이 확 굳더라고요. 뭐? 60 다 되어 간다고? 아, 제가 잘못 알았나요? 60살 안 되셨어요? 동서는 그 상황에서 슬그머니 빠지더라고요. 고자질하려다가 오히려 역관광 당한 거죠. 신혼 4개월째 첫 명절이 다가왔어요. 추석이었는데 시모가 일주일 전부터
전화폭탄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전 부칠 재료 사놨니? 아니요, 안 사놨어요. 뭐? 명절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마트에서 만든 거 사면 되잖아요. 요즘 누가 직접 전을 부쳐요? 며느리가 전 부치는 것도 못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스마트하게 살아야죠, 어머님. 추석 당일 결국 시모 집에서 전을 부치게 됐어요. 일부러 모양을 엉망으로 만들었죠. 동그랗게 붙여야 할 전을 네모나게 붙이고 두께도 들쑥날쑥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뭐니? 전이야 뭐야? 현대 미술이에요. 시월드의 압박이라는 작품인데 어때요? 독특하죠? 시모가 저를 노려보면서 이를 갈더라고요. 옆에서 시고모가 또 한마디 거들었죠. 요즘 며느리들은 기본도 안 돼 있어. 그러게요. 요즘 시어머니들도 기본이 안 돼 있어서 며느리들이 힘든가 봐요. 뭐라고? 아, 독백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날 저녁에는 시모 친구들이 집에 왔어요. 시모가 저한테 요리 30가지를 준비하라고 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씩 웃으면서 주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배달 앱을 켰죠. 중식, 한식, 일식 골고루 시켜서 그릇에 옮겨 담았어요. 어머, 며느리 요리 솜씨가 대단하네? 시모 친구 한 분이 감탄하시더라고요.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죠. 아니에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배달앱 주문 내역을 보여드렸어요. 이게 다 배달 음식이라고? 네, 요즘은 이렇게 스마트하게 사는 거예요. 시간도 절약되고 맛도 보장되잖아요. 시모 얼굴이 빨개지더니 친구들한테 저를 부엌으로 들여보내더라고요. 망신을 제대로 당한 거죠. 신혼 6개월째 되던 날, 시부가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폐암 3기 판정을 받으셨죠. 시부는 그동안 시모 눈치 보느라 제게 잘해주지도 못하셨지만 나쁜 분은 아니었거든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치료 방법을 설명하는데 시모가 이러는 거예요. 치료비가 너무 비싸네. 이 나이에 굳이 그렇게까지. 저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남편을 포기하려는 건가 싶더라고요. 제가 치료비 다 낼게요. 뭐? 네가 무슨 돈이 있어? 없어도 빌려서라도 낼 거예요. 아버님은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시모가 당황하면서도 화를 내더라고요. 네가 뭔데 나서는 거야? 아버님 며느리인데요. 어머님보다 더 가족 같은데요. 그날 시부가 저를 병실로 부르시더라고요. 수진아, 고맙다. 아버님, 당연한 거예요. 난 다 알고 있어. 영숙이가 너한테. 어떻게 구는지도 알고. 시부가 한숨을 쉬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 내가 못나서.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님은 잘못한 거 없어요. 그때부터 저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어요. 시모가 병원비 영수증을 자꾸 가져가려고 하고 보험 서류를 확인하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시모가 제 카톡을 보려고 했어요. 수진아, 네 카톡 좀 보여줘. 왜요? 준혁이가 혹시 바람 피울까 봐. 그럼 어머님 카톡도 보여주세요. 시아버지가 바람 피울까 봐서요. 뭐? 버릇없이 어떻게 그런 말을. 어머님이 먼저 버릇없이 구셨잖아요. 프라이버시 침해는 범죄예요. 교감 출신이 그것도 모르세요? 시모는 또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가버렸어요. 신혼 7개월째. 남편 놈의 야근이 잦아졌어요. 오늘도 야근이야. 그래? 회사 앞으로 치킨 보낼게. 아니야, 회사 밖에서 미팅이 있어. 어디서? 그냥 클라이언트랑. 뭔가 수상해서 GPS를 확인해 봤더니 모텔에 있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죠. 다음날 아침 태연한 척 물어봤어요. 어제 미팅 어땠어? 피곤했어. 그래? 모텔이 피곤하긴 하지. 침대가 별로라며? 남편 놈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너 어떡해? GPS 추적했지. 바보 아냐? 그날 저녁 남편 놈이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한 번만 용서해줘. 실수였어.
실수? 모텔 가는 게 실수야? 발이 미끄러져서 모텔에 들어갔어? 그 여자가 먼저 꼬셨어. 이름이 뭔데? 하은이. 제가 하은이라는 여자를 찾아서 카페로 불러냈어요. 언니가 왜 저를 커피 한잔 할래? 아, 임신하면 커피 못 마시나? 가짜 임신은 괜찮으려나? 무슨 소리? 내가 산부인과 다 뒤졌어. 넌 임신 아냐. 그리고 녹음기를 꺼내서 들려줬어요. 시모가 하은이한테 돈 주면서 남편 놈을 꼬시라고 한 대화였죠. 이거 어떡해? 우리 시모님이 너한테 준 돈 다 토해내. 안 그러면 경찰 신고할 거야. 하은이는 결국 돈을 돌려주고 사라졌어요. 신혼 9개월째. 저희 아버지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가족 식사 자리에서 일부러 통화를 받았죠. 아빠, 10억이나 되는 돈을 갑자기. 네, 알겠습니다. 시모 귀가 쫑긋 서더라고요. 무슨 돈이야?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10억이라고 했잖아. 어머님이 잘못 들으신 거예요. 그날부터 시모가 저한테 갑자기 친절해졌어요. 반찬도 해다 주고 선물도 사주고요. 수진아,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어머님, 혹시 그거 사기 아니에요? 내가 교감 출신인데 사기를 당해? 맞아요. 교감 출신이 사기당하면 쪽팔리죠? 그럼 어머님이 먼저 투자하세요. 수익 나면 저도 할게요. 시모는 욕심에 눈이 멀어서 시부 치료비로 모아둔 5천만 원을 먼저 투자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더 큰 수익을 노리고 집까지 담보로 잡아서 추가로 2억을 투자했대요. 당연히 전부 사기였죠. 모든 돈을 날렸어요. 신혼 10개월째 시고모가 또 집에 왔어요. 며느리가 아직도 애가 없어? 시고모님은 왜 아직도 살아계세요? 뭐라고? 농담도 못 알아들으세요? 시고모님이 먼저 무례한 농담하셨잖아요. 너 같은 며느리는 쫓아내야 해. 그럼 빨리 쫓아내보세요. 제가 순순히 나갈 것 같아요? 제가 시고모한테 속삭였어요. 시고모님, 노인정 회비 빼돌리신 거 다 알고 있어요. 이거 노인정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될까요? 시고모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네가 어떻게? 제가 법무팀이라고 했죠. 조사하는 건 기본이에요. 시고모는 그 뒤로 저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갔어요. 신혼 11개월째 시부의 상태가 더 악화되셨어요. 병실에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날 밤 시부가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마지막 말씀을 하셨어요. 수진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못난 가장이라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어. 네가 고생을 많이 했지?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내가 다 알아. 영숙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준혁이가 바람 피운 것도, 지연이가 너한테 한 짓도 다 알아. 시부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비겁해서 못 본 척했어. 정말 미안해. 아버님, 그래서 내게 부탁이 있어. 내가 못한 일을 네가 해줘. 저 악마들을 벌해줘. 그래야 내가 편히 눈을 감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약속했어요. 네, 아버님. 제가 다 해결할게요. 편히 눈 감으세요. 시부는 그제야 안심하신 듯 미소를 지으셨어요. 고맙다, 수진아. 넌 정말 우리 집안의 과분한 며느리였어. 그리고 이거 USB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영숙이가 내 치료비 빼돌린 증거, 준혁이 바람핀 증거 다 들어있다. 보험금 수익자도 너로 바꿨어. 그동안 고생했다. 하지만 이건 때가 되면 공개해라. 내 장례식 때 모두가 보는 앞에서 밝혀줘. 아버님, 우리 집안을 부탁한다. 저 악마들 빼고. 그리고 다음날 새벽, 시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조문객 200명 앞에서 일어섰어요. 여러분, 시아버님이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프로젝터로 증거를 상영했어요. 시모가 돈 빼돌린 내역, 남편 빨리 죽었으면 하는 카톡,
남편 놈과 상간녀 불륜 사진, 시모가 상간녀한테 돈 준 내역. 조문객들이 다 충격받아서 웅성거리더라고요. 이럴 수가. 진짜 막장이네. 시모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어요. 장례 끝나고 보험금 이야기가 나왔어요. 보험사 직원이 서류를 들고 왔죠. 수익자가 박수진님으로 되어 있네요. 그럴 리 없어. 내가 부인이야. 죄송하지만 고인께서 직접 변경하셨습니다. 넌 그 돈 못 받아. 이미 받았는데요. 5억 전액 폐암 환자들 위해서 기부했어요. 아버님 이름으로요. 시모는 그때서야 모든 걸 잃었다는 걸 깨달았나 봐요. 펑펑 울면서 저한테 매달리더라고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요? 어머님한테 그런 거 배운 적 없는데요. 어머님은 용서를 모르시잖아요. 그 사건 이후로 시모는 완전히 몰락했어요. 사기 투자로 집과 전 재산을 날렸고 교육청에 비리 제보가 들어가서 연금도 삭감됐고 친정에서도 의절당했어요. 신우도 엄마가 한심하다면서 떠났고요. 네가 다 꾸민 거지? 아니요, 어머님이 자초한 거예요. 전 그냥 지켜봤을 뿐이에요. 남편놈 회사에도 불륜 사실을 익명으로 제보했어요. 결국 좌천당하고 상간녀는 해고됐죠. 수진아, 제발 용서해줘. 용서는 무슨, 이혼이나 하자. 이혼 법정에서 판사님이 판결하셨어요. 위자료 3억 지급. 3억이나요? 적죠? 제 1년치 연봉인데. 그래도 어머님 교감연금보다는 많네요. 그렇게 이혼하고 15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아버지 회사 법무이사가 됐고 연봉도 2억으로 올랐어요. 스타트업 CEO인 새 남편도 만났고요. 재산이 30억 되더라고요. 지금은 쌍둥이 임신 중이에요. 이제 제가 놓쳤던 몇 가지 에피소드를 더 들려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그 지옥 같은 시댁에서 버텼는지, 그리고 어떻게 완벽하게 복수했는지요. 시댁이 완전히 망한 후 시부 돌아가시고 나서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시모가 저희 집에 불쑥 찾아왔더라고요. 초인종도 안 누르고 비밀번호 누르면서 들어오려는데 제가 비밀번호를 바꿔놨거든요. 문 밖에서 시모가 소리치더라고요. 야, 문 열어. 비밀번호 왜 바꿨어? 어머님, 이제 남이잖아요. 초인종 누르고 기다리세요. 뭐? 남이라고? 아버님도 돌아가셨고 저랑 남편놈이랑 이혼 진행 중인데 무슨 사이예요? 시모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당장 열어. 내가 시어머니야. 전 시어머니요. 이제 아니에요. 결국 시모는 그냥 돌아갔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남편놈이 전화하더라고요. 엄마한테 왜 그래? 왜 그러긴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이혼하는데 왜 네 엄마가 우리 집에 와? 그래도 어른이잖아. 어른? 그 나이 먹고 남의 집 비밀번호 몰래 누르고 들어오는 게 어른이야? 도둑이지. 남편놈이 말을 더듬더라고요. 그래도는 무슨, 네, 엄마 집에나 가서 살아. 아, 맞다. 너희 집 압류당했지? 투자 사기 때문에. 그때 알았어요. 시모가 정말 빈털터리가 됐다는 걸요. 시부 치료비로 모아둔 돈을 빼돌려서 사기 투자에 넣었다가 다 날렸고 집까지 담보로 잡혀서 날아갔더라고요. 며칠 뒤에 신우가 절 찾아왔어요. 예전 같았으면 무시하고 들어왔을 텐데 이번엔 카페로 불러냈더라고요. 언니, 우리 엄마 좀 도와줘. 왜 내가?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잖아. 한때는 맞네. 지금은 아니고. 신우가 울먹이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길거리에서 자고 있어. 그래? 힘들겠네.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언니가 너무해. 내가 너무한 게 아니라 네 엄마가 자초한 거야. 남편 치료비 빼돌리고 며느리 괴롭히고 불륜까지 조장했는데 누가 도와주겠어? 신우가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언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어.
아니, 너희 엄마 때문에 너희 가족이 망한 거야. 나는 그냥 사실을 밝혔을 뿐이고, 그러면서 제가 증거를 하나 더 꺼냈어요. 참고로, 너도 엄마 돈 빼돌렸지? 여기 통장 내역 다 있어. 신우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걸 어떻게? 내가 법무팀이라니까. 이것도 신고할까? 신우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버렸어요. 그 후로 동서도 연락이 왔어요. 시댁이 완전히 무너진 후 시아주번이랑 이혼한다면서요. 형님, 저 이혼해요. 그래? 잘 됐네. 형님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당당했어. 너처럼 시모한테 아부 안 했으니까. 저도 형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럼 이제부터라도 당당하게 살아.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사실 동서는 그나마 나은 편이었어요. 시모한테 세뇌당해서 그랬을 뿐 본성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혼 재판이 진행되면서 더 가관인 일들이 드러났어요. 남편 놈이 회사 공금을 횡령한 것도 들통났거든요. 법원에서 판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피고인은 회사 공금 5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게 맞습니까? 남편 놈이 고개를 숙이고 인정했어요. 그 돈으로 뭘 하셨죠? 어머니 투자금으로.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었던 거 아닙니까?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 내역이었죠. 이것도 투자라고 우기실 겁니까? 남편 놈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날 재판 끝나고 복도에서 시모를 만났는데 완전 다른 사람이 됐더라고요. 예전에 그 도도하고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수진아, 한 번만. 어머님, 아니 아줌마, 이제 그만하세요. 보기 안쓰러워요.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용서는 신께 구하세요. 전 용서할 권리도 의무도 없어요. 시모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제발 돈이라도. 돈이요? 어머님이 그렇게 무시하던 며느리한테 돈을 구걸하시는 거예요? 교감 출신이 이렇게 추락하시다니 안타깝네요. 그때 경비 아저씨가 오셔서 시모를 일으켜 세우고 내보내셨어요. 아주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난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시모가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어요. 정말 불쌍해 보이긴 했지만 자업자득이잖아요. 그 후로 제 친정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엄마가 펑펑 우시면서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 전 괜찮아요. 오히려 후련해요. 아빠는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 집안 놈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아빠, 이미 다 망했어요. 더 이상 건드릴 것도 없어요. 친정 부모님 덕분에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3개월쯤 지났을 때 지인 소개로 지금 남편을 만났어요. 스타트업 대표인데 정말 젠틀하고 저를 존중해주는 사람이더라고요. 첫 만남에서 제가 돌싱이라고 솔직히 말했어요. 전 이혼했어요. 시댁 문제로요. 그러셨군요. 힘드셨겠어요. 괜찮으시면 자세한 얘기 들으실래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했어요. 보통 남자들은 부담스러워 할 텐데 이 사람은 오히려 저를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당당하게 사셨네요. 멋있어요. 돌싱인데도 괜찮으세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죠.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고 6개월 만에 재혼했어요. 재혼할 때 새 시댁분들을 만났는데 정말 천국과 지옥 차이더라고요. 새 시어머니가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진 씨, 우리 아들이 재혼하는데도 선뜻 결정해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어머님. 우리는 간섭 안 할 테니까 둘이 행복하게만 살아요. 진짜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처음 들어봤어요. 새 시아버지도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수진 씨가 법무 쪽 일한다고 들었어요. 우리 회사도 법무자문 좀 부탁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아버님. 아버님은 무슨 그냥 편하게 불러요. 이렇게 편하고 서로 존중하는 시댁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재혼하고 2달쯤 지났을 때 길에서 우연히 전 신우를 만났어요. 편의점 알바를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언니, 지연아, 잘 지내? 언니는 재혼했다면서? 응, 잘 살고 있어. 신우가 한참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언니 미안해. 그때 내가 정말 나빴어.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도. 알아. 근데 꼭 사과하고 싶었어. 신우가 많이 변한 것 같았어요. 예전에 그 건방진 모습은 없고 그냥 평범한 알바생이 되어 있었죠. 엄마는 어떻게 지내? 모르겠어. 연락 안 해. 그래도 엄마인데. 언니한테 그런 짓 한 엄마를 내가 왜 챙겨야 해. 난 언니 편이야. 의외의 말이었어요. 신우가 절 위해주다니요. 고마워, 지연아. 언니가 고마워할 게 뭐 있어. 내가 그동안 한 짓을 생각하면 신우는 그렇게 울면서 가버렸어요. 또 1달쯤 지났을 때 전 남편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교도소에서 보낸 거더라고요. 횡령죄로 실형을 살고 있었거든요. 편지 내용은 대충 이랬어요. 수진아, 미안하다. 내가 정말 바보였어. 엄마 말만 듣고 너를 무시했던 것, 바람 피웠던 것 다 내 잘못이야. 용서는 바라지 않아.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전하고 싶었어. 편지를 읽고 한참 생각했어요. 답장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안 했어요. 이제 정말 남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수진 씨죠? 최영숙 씨 아세요? 네, 전 시어머니인데요. 무슨 일이죠? 최영숙 씨가 사기죄로 구속됐습니다. 사기요? 알고 보니 시모가 또 사기를 쳤더라고요. 이번엔 남을 속여서 돈을 뜯어낸 거였어요. 자기가 전직 교감이라면서 교육 관련 사업을 한다고 속이고 투자금을 받았대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합의가 가능한데 제가 왜요? 전 피해자도 아니고 이제 남인데요. 최영숙 씨가 보호자가 박수진 씨라고. 아니에요. 전 아무 관계 없어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시모도 결국 실형을 살게 됐더라고요. 전직 교감이 사기죄로 감옥 간다니 정말 인생이 아이러니해요. 그 즈음 제가 임신을 했어요. 그것도 쌍둥이로요. 새 남편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자기야, 우리 쌍둥이래. 진짜? 대박. 새 시어머니도 너무 기뻐하셨어요. 어머, 쌍둥이라니. 수진 씨, 몸조리 잘해야 해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말해요. 감사해요, 어머님. 산후조리원도 최고급으로 예약할게요. 비용은 우리가 다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정말 딴 세상 사람들 같았어요. 임신 5개월쯤 되었을 때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쉬고 있었는데 거기서 시모랑 전 남편을 만난 거예요. 둘이 같이 있는 걸 보니 아직도 그렇게 지내나 봐요. 근데 행색이 정말 초라하더라고요. 시모는 머리도 새하얗게 새고 옷도 남루하고 예전에 그 도도함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전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술 냄새가 진동하고 수염도 깎지 않고 완전 노숙자 같았어요. 수진아, 시모가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어요. 아, 누구신가 했더니 아직도 살아계셨네요. 제발 돈 좀. 저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카드를 꺼냈어요. 선불카드인데 10,000원만 충전된 거였죠. 여기 10,000원 들어있어요. 커피라도 드세요. 아, 이것도 아까운데 전 남편 놈이 무릎을 꿇더라고요. 제발 다시 한 번만. 그때 제 새 남편이 왔어요. 자기야, 여기 있었네? 친구분들이야? 아니요, 그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가요, 여보. 저는 남편 팔짱을 끼고 나왔어요. 뒤돌아보니 시모랑 전 남편 놈이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물어봤어요. 아는 사람들이야?
전 시댁 사람들이에요. 아, 그 유명한? 제 새 남편은 제 과거를 다 알고 있거든요. 자기 괜찮아? 네, 전혀 안 괜찮아요. 아, 아니, 너무 괜찮아요. 저 사람들 꼴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해요. 남편이 웃으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자기 대단해. 별거 아니에요. 당연한 대접을 받으려고 했을 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드라마 같은 인생이었어요. 결혼 1년 반 만에 겪은 일이 남들 평생 겪을 일보다 많았죠.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새 남편은 저를 공주님처럼 대해주고, 새 시댁도 저를 딸처럼 아껴주시고, 곧 쌍둥이도 태어날 거고요. 가끔 전 시댁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특히 시부 생각이 나요. 그분만 아니었으면 정말 그 집안에 정 하나 안 남았을 텐데, 시부는 정말 좋은 분이셨거든요. 시부가 마지막에 제게 주신 USB에는 정말 많은 증거가 들어있었어요. 시모가 20년 동안 시부를 속이고 돈을 빼돌린 내역, 남편 놈이 대학 때부터 바람 피운 증거, 신우가 마약을 한 증거까지요. 시부는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고 사셨던 거죠. 그러다가 저를 만나고 드디어 복수할 사람을 찾은 거였어요. 수진아, 네가 우리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다. 시부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그 희망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시부가 원하신 대로 그 썩은 집안을 완전히 박살냈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너무했다고 해요.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근데 저는 묻고 싶어요. 가족이면 뭐든 다 용서해야 하나요? 가족이면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이용당해도 참아야 하나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가족이든 남이든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존중할 이유가 없어요. 특히 시어머니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며느리는 당신들 집안의 머슴이 아니에요. 며느리는 당신들 아들의 부속품도 아니고요. 며느리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에요. 한 사람의 인격체예요. 당신들이 며느리를 존중하면 며느리도 당신들을 존중할 거예요. 하지만 무시하고 괴롭히면 저처럼 되는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편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줄타기 하지 마세요. 당신이 선택한 건 아내예요. 엄마는 당신이 선택한 게 아니죠. 아내를 지켜주지 못하면 아내도 당신을 지켜주지 않아요. 제 전남편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아내 편을 드세요. 마지막으로 며느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 참지 마세요. 당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우리는 누구의 노예도 아니고 누구의 부속품도 아니에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싫은 건 싫다고 말하세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세요. 부당한 대우는 거부하세요. 그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과거의 악몽 같은 시댁은 이제 정말 과거일 뿐이에요. 새 남편과 곧 태어날 쌍둥이와 행복한 가정을 꾸릴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 이제 알거든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요.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누구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어요. 당당하게 사세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예요. 저는 약속을 지켰어요. 시부가 원하셨던 대로 그 집안을 완전히 정리했으니까요. 얼마 전에 시부 기일이었어요. 혼자 조용히 납골당에 갔더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시모도 전남편 놈도 신우도 안 왔어요. 아버님, 저 왔어요. 수진이에요. 시부 영정 앞에서 한참 울었어요. 아버님이 부탁하신 거 다 했어요. 이제 아버님도 편하시죠? 그때 납골당 관리인 분이 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가씨가 유일하게 오시는 분이네요. 작년에도 오셨죠? 네, 매년 올 거예요.
참 좋은 며느리시네요. 이제 며느리는 아니에요. 그냥 아버님이 그리워서요.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다고요. 그 집안에서 유일하게 인간다운 사람은 시부뿐이었는데 그분만 일찍 가시고 나머지 쓰레기들은 다 살아있으니까요. 하지만 살아있다고 다 사는 건 아니잖아요. 시모는 감옥에 있고 전남편 놈도 감옥에 있고 신우는 편의점 알바하면서 근근히 살고요. 반면 저는요, 사랑하는 남편과 곧 태어날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누가 진짜 이긴 걸까요? 누가 진짜 행복한 걸까요? 답은 명확하죠. 제가 이 긴 사연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시댁 때문에 고통받는 며느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참지 마세요. 버티지 마세요. 싸우세요. 우리는 샌드백이 아니에요. 우리도 인간이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거부하세요. 무시당하면 맞서세요. 이용당하면 거절하세요. 그게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제 이야기가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모든 시댁이 이렇게 나쁜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제 이야기의 핵심은 복수가 아니에요. 자존감이에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을 지키는 것. 그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그리고 절대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아, 그리고 하나 더요. 이 사연을 읽고 있을지도 모를 시모와 전남편 놈 신우에게요. 후회하고 있나요? 그럼 됐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정말 완전히 남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건요. 복수라는 게 꼭 상대를 해치는 것만은 아니에요. 진짜 복수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고 괴롭혔던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것, 더 행복한 것. 그게 진짜 복수예요. 저는 이제 그 복수를 완성했어요. 전 시댁 사람들은 바닥에서 허덕이고 있지만 저는 정상에서 행복을 만끽하고 있으니까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당당하게 맞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만약 제가 그냥 참고 순종했다면 지금도 그 지옥에서 살고 있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절대 참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이에요. 누구도 당신의 인생을 망칠 권리는 없어요.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할 수 있어요. 정말로요.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시댁과 맞서는 게 두려웠고, 이혼이 두려웠고,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니까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진짜 나를 존중해주는 가족, 진짜 행복한 삶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그럼 전 이만 줄일게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두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4살이 된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지금은 이혼한 지 2년이 지났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5년간의 결혼 생활은 정말 지옥 같았던 시간이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회사 선배가 소개팅을 주선해줬는데 강남역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죠.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키도 180이 넘고 얼굴도 훤칠한 데다
무엇보다 말을 참 예쁘게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김진우라고 합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회사에서 갑자기 일이 생겨서.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이서연이라고 해요. 첫 만남부터 뭔가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서로 회사 얘기하면서 공감대도 많이 생겼고, 취미도 비슷해서 대화가 끊이지 않았죠. 저도 주말에 등산 자주 가는데, 혹시 다음에 같이 가실래요? 네, 좋아요. 저도 운동 좀 해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두 번째 만남이 이어졌어요. 북한산 등산을 갔는데 진우 씨가 정말 자상했어요. 물도 챙겨주고 힘들어하면 쉬었다 가자고 하고 정상에서는 직접 만들어 온 김밥까지 꺼내더라고요. 와,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별거 아니에요. 요리하는 거 좋아해서 가끔 해먹거든요. 요리하는 남자라니 더 호감이 갔죠. 연애 기간 내내 정말 잘해줬어요. 기념일도 꼬박꼬박 챙기고 제 친구들 만날 때도 실은 내색 한 번 없이 따라와주고 부모님께도 예의 바르게 인사드리고요. 서연아, 우리 이제 결혼 준비할까? 사귄 지 2년쯤 됐을 때 프러포즈를 받았어요. 남산타워에서 야경 보면서 반지를 꺼내더라고요.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결혼해 줄래? 네, 그럴게요. 너무 행복했어요. 드디어 나도 결혼을 하는구나.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하는구나 싶었죠.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갔어요. 분당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꽤 큰 평수더라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어머, 우리 아들이 드디어 여자를 데려왔네? 첫 마디부터 뭔가 비꼬는 투였어요. 드디어라는 말이 왜 그렇게 거슬렸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그래, 앉아봐.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하자. 시어머니는 나이가 60 정도 되어 보였는데 관리를 잘하셔서 그런지 꽤 젊어 보이셨어요. 하지만 눈빛이 날카로워서 조금 무서웠죠. 집은 어디야? 인천이요. 인천? 거기서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겠네. 우리 아들이 더 가까운 데서 구하지 그랬니? 또 은근히 비꼬는 말투였어요. 진우 씨가 재빨리 말을 돌렸죠. 엄마, 서연이 회사가 종로에 있어서 거리는 별로 상관없어요. 그래? 무슨 일 하니?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어요. 출판사? 요즘 출판사가 잘 되나? 우리 아들은 대기업 다니는데 계속 비교하면서 깎아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조용히 앉아만 계셨고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를 드리니 겨우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시아버지는 원래 말이 없는 분이 아니라 시어머니한테 기가 죽어서 그런 거였어요. 결혼은 언제 할 생각이니?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내년 봄쯤 생각하고 있어요. 봄? 그럼 준비할 시간이 없잖아. 예식장도 잡아야 하고 스드메도 해야 하고 저희가 알아서 준비하려고요. 제가 말하자 시어머니 얼굴이 확 굳어졌어요. 알아서? 결혼은 집안 행사인데 너희들이 알아서 한다고? 그게 아니라 어머니께 부담드리기 싫어서. 부담은 무슨? 내가 다 알아볼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날 이후로 결혼 준비는 시어머니 마음대로 진행됐어요. 예식장도 시어머니가 정하고 드레스샵도 시어머니가 아는 곳으로 가고 심지어 신혼여행 장소까지 간섭하셨죠. 신혼여행은 무조건 유럽이야. 우리 집안 사람들 다 유럽 갔어. 저희는 조용한 곳에서 쉬고 싶어서 몰디브 생각했는데요. 몰디브? 거기가 어디야? 그런 이상한 데 가지 말고 파리나 로마 가. 진우 씨도 처음엔 제 편을 들어줬어요. 엄마, 그래도 신혼여행은 저희가 가고 싶은 곳으로. 너 벌써부터 마누라 편만 드니? 엄마 말은 안 듣고 그 한마디에 진우 씨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사랑에 눈이 멀어서 그냥 넘어갔죠. 예식장은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강남의 큰 호텔에서 하기로 했어요. 하객을 500명이나 부른다고 하시더라고요. 500명이요? 저희는 그렇게 많이 안 불러도
체면이 있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초라하게 할 수 없어. 근데 정작 하객 대부분이 시댁 쪽이었어요. 저희 집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친척들도 많이 못 왔거든요. 신부 쪽은 왜 이렇게 적어? 시어머니가 대놓고 물으셨어요. 저희 집이 친척이 많지 않아서요. 초라하네. 우리 쪽이랑 균형이 안 맞아. 그 말에 정말 상처받았어요. 우리 부모님도 들으셨는지 표정이 안 좋으셨죠. 신혼집 문제도 골치 아팠어요. 시어머니는 자기 집 근처에 구하라고 하셨고, 저는 회사 때문에 너무 멀어서 힘들다고 했죠. 그럼 회사를 옮기면 되잖아. 네? 제가 왜 회사를 옮겨요? 결혼하면 어차피 애 낳을 텐데 그만둬야 하지 않겠어? 저는 계속 일할 생각인데요. 일하면서 애는 누가 키워? 시어머니가 키워줄 것 같아?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일 그만두라니. 결국 중간 지점에 전세를 구했어요. 보증금 1억 5천에 대출 1억 받아서 겨우 마련했죠. 시어머니는 예식 비용 됐다고 더 이상은 못 도와준다고 하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대출 받아서 시작하잖아. 우리 때는 더 했어. 그러면서도 집 인테리어는 또 참견하셨어요. 이 벽지는 너무 촌스러워. 다시 골라. 커튼은 이색으로 해. 내가 봐도 이게 고급스러워. 침대는 너무 비싼 거 사지 마. 어차피 애 낳으면 다 버려야 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간섭하셨죠. 저는 신혼집인데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결혼식 날이 다가왔어요. 시어머니는 패백 음식부터 시작해서 예단까지 모든 걸 간섭하셨어요. 예단은 최소 3천만 원은 해야 해. 3천만 원이요? 저희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없으면서 결혼을 왜 해? 우리 엄마가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돈 마련하느라 적금도 깨고 대출도 받으셨죠. 딸아, 미안해. 엄마가 더 못해줘서. 엄마, 왜 미안해? 이것도 과분해. 엄마 우시는 거 보고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결혼식은 정말 성대했어요.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다 했으니까요. 근데 정작 저는 하나도 즐겁지 않았어요. 내 결혼식인데 내가 주인공이 아닌 느낌이었죠. 신부가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 시고모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 너무 긴장해서 그런가 봐요. 억지로 웃었어요. 신혼여행은 결국 파리로 갔어요. 시어머니가 항공권까지 끊어주셨거든요. 내가 특별히 비즈니스석으로 끊어줬어. 고마운 줄 알아. 고맙기보다는 부담스러웠어요. 이제 평생 이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하나 싶었죠. 파리에서도 편하게 쉬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일정표까지 짜주셨거든요. 첫날은 루브르 박물관, 둘째 날은 베르사유 궁전, 셋째 날은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다닐게요. 뭘 알아서 해. 파리 처음 가면서. 내가 다 가봐서 아는데 이대로 하면 돼. 진우 씨는 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당신은 왜 맨날 가만히 있어? 호텔에서 제가 따졌어요. 엄마가 좋아서 해주시는 건데 좋아서가 아니라 간섭하는 거잖아. 우리 신혼여행인데 왜 엄마가 일정을 짜? 그냥 이번만 참자, 응? 그 말에 더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신혼여행에서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혼하고 일주일 뒤부터 시집살이가 시작됐어요. 시어머니가 매주 주말마다 오라고 하셨거든요. 주말마다요? 저희도 쉬어야 하는데 쉬는 게 뭐가 중요해? 어른들 뵈러 오는 게 먼저지. 토요일 아침마다 시댁에 갔어요. 가면 항상 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설거지 좀 해라. 정수기 좀 돌려라. 빨래 좀 개라. 시누이는 거실에서 TV 보고 있는데 저만 일을 시키시더라고요. 언니는 안 도와주세요?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쟤는 아직 시집 안 갔잖아. 며느리가 해야지. 시누이는 저보다 2살이나 많은데도 결혼 안 했다고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첫 명절이 다가왔어요. 추석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일주일 전부터 연락하셨어요. 며느리야, 이번 명절엔 이틀 전부터 와야 해. 이틀 전부터요? 회사는 어떻게 하고요?
휴가 내면 되잖아. 명절 준비가 얼마나 많은데 할 수 없이 휴가를 냈어요. 이틀 전부터 가서 명절 준비를 시작했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전부터 부치기 시작했어요. 동그랑땡, 호박전, 김치전, 동태전, 새우전, 종류가 한도 끝도 없었어요. 아니, 이것도 전이라고 붙이는 거야? 모양이 왜 이래? 동그랗게 못 만들어? 시어머니는 옆에서 계속 잔소리만 하셨어요. 하는 족족 트집을 잡으시니 미치겠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전 붙이는 걸 잘 못해서요.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꾀를 내봤어요. 에휴, 이것도 못하면서 시집은 왜 왔어? 투덜거리시면서도 프라이팬을 잡으셨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모양 잡아서 붙이는 거야. 한 개를 붙여 보이시더라고요. 아, 이렇게요. 해볼게요. 일부러 계속 틀리게 만들었어요. 모양도 이상하게 하고, 태우기도 하고, 아이고, 이게 뭐야?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빠르겠네. 결국 시어머니가 짜증을 내면서 직접 전을 부치기 시작했어요. 작전 성공이었죠. 넌 나물이나 다듬어. 나물 다듬는 것도 만만치 않았어요.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콩나물, 숙주나물,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손이 닦아지도록 나물을 다듬는데 진우 씨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았어요. 진우 씨 어디 갔어요? 신우이한테 물었더니 오빠, 친구들 만나러 나갔는데? 명절 준비하는데 친구를 만나러 가요? 오빠는 원래 그래. 명절 때마다 도망가. 어이가 없었어요. 아내는 새벽부터 일하는데 남편은 놀러 가다니.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이 일했어요. 그나마 시아버지가 김밥을 사다 주셔서 그걸로 때웠죠. 고생하네. 시아버지가 조용히 한마디 하셨어요. 그래도 그 한마디가 위로가 됐어요. 저녁 늦게 진우 씨가 들어왔어요. 어디 갔다 와요? 친구들이랑 PC방 좀 갔다 왔어. 왜? 명절 준비하는데 좀 도와주면 안 돼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엄마가 싫어하잖아. 그게 무슨 개소리예요? 21세기에 무슨. 쉿! 엄마 들으면 안 돼. 그렇게 속삭이는 남편이 한심했어요. 명절 당일 친척들이 몰려왔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차린 음식을 보고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자랑하셨죠. 우리 며느리가 요리를 잘 못해서 내가 거의 다 했어요. 억울했지만 참았어요. 어른들 앞에서 뭐라 할 수도 없고 며느리가 일을 잘하네. 큰아버지가 한마디 하셨어요. 잘하긴요. 제가 다 가르쳐서 그렇죠. 시어머니가 바로 끼어드셨어요. 친척들이 식사하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했어요. 그릇이 얼마나 많은지 3시간을 씻었어요. 손가락에 쥐가 날 정도였죠. 며느리, 설거지 아직도 해? 시고모가 부엌에 들어오시더니 한마디 하셨어요. 며느리가 좀 굼뜬가 보네. 우리 때는 이런 건 금방 했는데.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틀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했는데 굼뜨다는 소리를 들으니 너무 억울했죠. 겨우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에 갔더니 다들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며느리야, 차 좀 더 타와. 과일 좀 더 깎아와. 떡 좀 더 썰어와. 계속 시키기만 하시더라고요. 저녁이 되어서야 친척들이 돌아갔어요. 또 설거지 산더미가 기다리고 있었죠. 오빠는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진우 씨한테 부탁했더니 남자가 설거지하는 거 엄마가 보면 난리나. 조금만 더 참아. 그 말에 더 화가 났어요. 집에 돌아와서 대판 싸웠어요. 나 혼자 일하는 것 같았어. 당신은 놀러 다니고 미안해. 그래도 우리 엄마가 너 예뻐해서 일 시키는 거야. 그게 예뻐해서 시키는 거야? 노예 부리는 거지. 그렇게까지 말하면 어떡해. 그럼 뭐라고 해? 시누이는 놀고 나만 일하는데 누나는 아직 결혼 안 했잖아.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이도 나보다 많은데. 진우 씨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냥 한숨만 쉬었죠. 결혼 6개월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용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생활비가 부족해. 너희가 조금씩 보태주면 안 될까? 얼마나 드릴까요?
한 달에 30만 원 정도? 3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대출 이자도 내야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드렸어요. 근데 통장에 이체할 때 꼭 시어머니 용돈이라고 적어뒀어요. 엑셀 파일로도 따로 정리했고요. 3개월쯤 지나니까 시어머니가 또 전화하셨어요. 용돈 좀 올려주면 안 될까? 30만 원으로는 부족해. 더 드려요? 50만 원 정도면 좋겠는데 할 수 없이 50만 원으로 올렸어요. 진호 씨는 아무 말도 안 했고요. 아버님한테는 용돈 안 드려? 제가 물었어요. 아빠는 연금 나오시니까 괜찮대. 그래도 용돈은 따로 드려야지. 어머니만 드리는 건 이상해. 그때부터 시아버지께도 30만 원씩 드리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80만 원이 나가니 부담스러웠죠. 친정 가는 것도 문제였어요.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가 규칙을 정하셨거든요. 친정은 한 달에 한 번만 가. 너무 자주 가면 남편 뒷바라지는 언제 하니? 한 달에 한 번이요. 너무 적지 않아요? 적긴 뭐가 적어. 나는 결혼하고 1년에 2번 갔어.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대신 꾀를 냈죠. 친정엄마를 우리 집 근처 카페로 모셔와서 만났어요. 엄마, 여기서 만나자. 집에서 가까워. 그래, 딸아. 시어머니 눈치 보이지? 엄마는 다 아셨어요. 그래도 내색 안 하시고 카페에서 만나주셨죠. 어느 날 시어머니가 알게 됐어요. 너 친정엄마 자주 만난다며? 카페에서 차 한잔 하는 건데요. 그것도 너무 자주 만나는 거 아니야? 어머니는 매주 오시잖아요. 저희 엄마는 한 달에 2번도 못 만나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히셨는지 입을 삐죽거리시더니 알았어, 알았어. 내가 뭐라 했나. 그렇게 조금씩 제 선을 지켜나갔어요. 결혼 1년이 지나자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시작됐어요. 애는 언제 가질 거야? 아직 신혼인데요. 좀 더 있다가. 무슨 소리야. 젊을 때 빨리 낳아야지. 혹시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문제 없어요. 그냥 아직 준비는 무슨 병원 가봐. 내가 아는 산부인과 있어. 시어머니는 끈질기게 병원을 권하셨어요. 결국 진우 씨와 함께 병원에 갔죠. 특별한 이상은 없으시네요. 건강하십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도 시어머니는 의심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그럼 왜 애가 안 생기는 거야? 일부러 피하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일부러 피했어요. 이런 시어머니 밑에서 애 키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말은 차마 못했죠. 결혼 2년 차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대리에서 과장이 됐죠. 기뻐서 진우 씨한테 전화했어요. 나 과장 됐어. 정말? 축하해. 오늘 저녁 외식하자. 그래, 맛있는 거 먹자. 근데 시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전화하셨어요. 과장 됐다며? 이제 일 그만둬도 되겠네. 네? 왜 그만둬요? 과장이면 충분히 일했잖아. 이제 애 낳고 살림해야지. 저는 계속 일하고 싶은데요. 욕심이 너무 많아. 여자가 일만 하면 가정이 엉망이 돼. 그 말이 정말 듣기 싫었어요. 결혼 3년 차. 시어머니의 간섭은 더 심해졌어요. 제 옷차림부터 화장법까지 다 간섭하셨죠. 그 립스틱색 너무 진하지 않니? 머리는 왜 그렇게 짧게 잘랐어? 그 옷은 너무 타이트해. 유분여답지 않아. 하나부터 10까지 다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어느 날은 제 가방을 뒤지시더라고요. 뭐 하세요? 아, 그냥 뭐 있나 봤어. 제 가방이에요. 함부로 보지 마세요. 함부로? 가족인데 뭐가 함부로야? 가족이면 사생활도 없는 건가요? SNS도 감시하셨어요. 제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시고는 올리는 사진마다 댓글을 다셨죠. 이런 사진 올리면 안 돼. 남자들이 볼 수 있잖아.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인데요. 그래도 유부녀가 이런 건 좀. 결국 계정을 비공개로 돌렸어요. 결혼 3년 반쯤 됐을 때 친정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전화를 받았죠. 언니, 엄마가 쓰러졌어.
지금 응급실이야. 손이 떨려서 전화기도 제대로 못 잡겠더라고요. 바로 회사에 말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뇌경색이에요.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오셔서 큰 수술은 안 해도 됩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에 조금 안심했지만 앞으로가 걱정이었어요.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으셔야 해요. 최소 6개월은 요양병원에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양병원이라니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동생이랑 의논했어요. 언니, 우리가 반반 내자. 나도 이제 직장 다니니까. 그래, 한 달에 50만 원씩 내자. 그렇게 정하고 진우 씨한테 말했어요. 엄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 요양병원에 가셔야 해. 어머, 큰일이네. 괜찮으셔? 다행히 수술은 안 해도 된대. 근데 요양병원비가 얼마나 들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나랑 동생이 50만 원씩 내기로 했어. 진우 씨 표정이 애매해졌어요. 50만 원이나? 내 월급에서 낼 거야. 부담 안 줄게. 그래도 엄마한테 말씀드려봐야 왜 시어머니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제 돈으로 제 엄마 병원비 내는 건데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희 엄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어머, 큰일이네. 요양병원에 가셔야 해서 제가 병원비 좀 보태려고요. 시어머니 표정이 확 굳어졌어요. 병원비를 네가 낸다고? 네, 저랑 동생이 반반 내기로 했어요. 출가한 딸이 친정 돈 되는 게 말이 되니? 아들이 있잖아. 저희 남동생은 아직 대학생이에요. 그래도 딸이 나서는 건 아니지. 우리 아들 등골 빼먹으려고? 그 말이 정말 듣기 싫었어요. 제 월급으로 제 엄마 병원비 내는 게 왜 남편 등골 빼먹는 거죠? 제 월급으로 내는 건데 왜 등골 빼먹는다고 하세요? 월급이든 뭐든 이제 너도 우리 집 사람이야. 우리 집 돈을 친정에 쓰는 게 맞아? 그럼 어머니 용돈은요? 그것도 우리 집 돈 아니에요? 그건 다르지. 나는 이 집 어른이잖아. 목소리가 점점 커지셨어요. 진우 씨는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당신은 아무 말도 없어? 집에 돌아와서 물었어요. 엄마 말도 일리가 있잖아. 출가외인이라는 말도 있고 21세기에 무슨 출가외인이야. 내 엄마가 아픈데. 그래도 우리도 대출 갚아야 하고 앞으로 애도 낳아야 하고 그럼 엄마 병원비는 안 내고 그냥 두라고? 그게 아니라 진우 씨는 말끝을 흐렸어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날 출근했는데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안 됐다고 문자가 왔어요. 확인해보니 잔액이 없었어요. 왜 내 통장에서 돈 빼갔어? 진우 씨한테 전화했어요. 아, 그게 엄마가 생활비 좀 보태달라고 하셔서. 그럼 나한테 먼저 얘기를 해야지. 내 통장에서 맘대로 빼가면 어떡해. 미안, 깜빡했어. 깜빡했다고요? 제 돈을 마음대로 쓰고는 깜빡했다고?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어요. 며느리야, 앞으로 월급 관리는 우리 아들이 하는 게 좋겠어. 네? 왜요? 너도 친정에 돈 보내고 계획 없이 쓰는 것 같아서. 저 계획적으로 잘 쓰고 있어요. 그래도 남자가 돈 관리하는 게 맞아. 특히 너처럼 친정에 빠진 며느리는 더. 친정에 빠졌다고요? 엄마가 아파서 병원비 내는 게 친정에 빠진 거래요. 어머니, 저도 성인이고 제 월급은 제가 관리할게요.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예요. 시어머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너 정말 우리 아들이 불쌍해. 그날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했어요. 이런 집안에서 평생 살 수 없을 것 같았죠. 하지만 엄마 병원비 때문에 참았어요. 당장 이혼하면 엄마 병원비 낼 돈도 없었으니까 몰래 부업을 시작했어요. 퇴근하고 나서 온라인 쇼핑몰 상품 설명 쓰는 알바를 했죠. 건당 5천 원씩 받았는데 하루에 10개씩 쓰면 5만 원이었어요. 오늘도 야근이야? 진우 씨가 물으면 응,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 거짓말을 했어요.
집에서 노트북 켜고 알바하는 걸 들키면 안 되니까 카페에서 했죠. 그렇게 번 돈으로 엄마 병원비를 냈어요. 한 달에 50만 원씩 꼬박꼬박. 결혼 4년 차가 되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또 집에 오셨어요.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요. 어머니, 그게 뭐예요? 신용카드 신청서야. 내 이름으로 하나 만들려고. 제 이름으로요? 왜요? 가족카드 만들려는데 며느리 이름이 필요하대. 나는 이미 카드가 많아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가족카드에 왜 제 이름이 필요한지. 어머니, 제가 직접 은행에 가서 알아볼게요. 아니야, 내가 다 알아봤어. 여기 서명만 하면 돼. 시어머니가 강압적으로 나오셔서 어쩔 수 없이 서명했어요. 근데 그게 실수였죠. 한 달 뒤 신용카드 청구서가 왔어요. 150만 원. 제가 쓰지도 않은 돈이었어요. 청구서를 자세히 보니 백화점, 마트, 미용실, 심지어 노래방까지 시어머니가 쓰신 게 분명했어요. 어머니, 이 카드 요금이 150만 원이 나왔어요. 아, 그거? 내가 좀 썼어. 좀이 아니라 150만 원이에요. 다음 달에 갚을게. 걱정하지 마. 다음 달에도 똑같았어요. 180만 원. 그 다음 달은 200만 원.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제 신용등급 떨어져요. 신용등급이 뭐가 중요해? 가족끼리 이것도 못 해주니? 결국 제가 다 갚아야 했어요. 월급으로는 안 돼서 적금도 깼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에 녹음 앱을 깔았죠. 시어머니와 대화할 때마다 몰래 녹음했어요. 며느리야, 네 엄마 병원비 그만 내면 안 될까? 녹음 버튼을 누르고 대답했어요. 엄마가 아프신데 어떻게 그만 내요? 그 돈으로 우리 집 리모델링 하면 얼마나 좋아. 안 그래? 어머니, 그건 제 엄마 치료비예요. 넌 시집 왔으면 시집 생각을 해야지. 맨날 친정 타령이야. 친정 타령이 아니라 엄마가 아프시다니까요. 에휴, 못난 것. 우리 아들이 왜 너 같은 여자를 만났는지. 이런 대화들을 다 녹음했어요. 폴더를 만들어서 날짜별로 정리했죠. 카톡 대화도 다 캡처했어요. 시어머니가 진우 씨한테 보낸 메시지들. 아들, 네 마누라가 또 친정에 돈 붙였대. 정신 차리게 해야 하지 않니? 내가 보기엔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진우 씨의 답장도 가관이었어요. 엄마 말이 맞아요. 제가 통장 관리할게요. 서연이한테 잘 말해볼게요. 남편이 시어머니와 한편이 되어 저를 고립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신용카드 명세서도 다 모았어요. 시어머니가 쓴 내역을 형광펜으로 표시했죠. 영수증도 가능한 한 다 모았고요.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반찬 가게도 조사했어요. 퇴근하고 몰래 가서 봤는데 위생 상태가 정말 엉망이었어요. 행주는 시커멓게 때가 꼈고 도마는 고기용 야채용 구분도 안 하고 심지어 유통기한 지난 재료들도 보였어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날짜가 찍히도록 설정해서 증거를 남겼죠.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왔다가 제 방을 뒤지는 걸 봤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아, 청소 좀 하려고. 서랍이 다 열려 있었고 통장이며 중요 서류들이 다 꺼내져 있었어요. 제 방은 제가 청소할게요. 나가주세요. 뭐? 지금 나보고 나가라고? 네, 나가주세요. 남의 방을 함부로 뒤지는 건 사생활 침해예요. 사생활? 가족끼리 무슨 사생활이야. 그날도 다 녹음했어요. 그리고 바로 인터넷에서 소형 CCTV를 주문했죠. 책장에 숨겨둘 수 있는 작은 카메라였어요. 카메라를 설치하고 일주일 뒤 충격적인 장면이 찍혔어요. 시어머니가 제 도장을 가져가는 모습이었죠. 영상을 확인하고 바로 도장을 새로 팠어요. 그리고 은행에 가서 도용 방지 신청을 했죠. 최근에 도장 도용 피해가 있어서요. 제 명의로 뭔가 하려면 꼭 본인 확인 전화 부탁드려요. 은행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시스템에 입력해드릴게요. 변호사 무료 상담도 받았어요.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해서 예약했죠. 선생님, 제가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이에요. 녹음 파일, 카톡 캡처, 신용카드 명세서, CCTV 영상까지 다 보여드렸어요. 충분한 증거네요.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모두 입증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하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시어머니의 명의 도용은 형사 고소도 가능하고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준비만 하면 되는 거였죠. 먼저 경제적 독립부터 시작했어요. 새 통장을 만들고 회사의 급여일체 계좌를 변경했죠. 왜 통장을 바꿨어? 진우 씨가 따졌어요. 내 월급은 내가 관리할게. 엄마가 뭐라고 하실 텐데. 그럼 어머니한테 가서 살아. 나는 더 이상 못 참겠어. 진우 씨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갑자기 이래? 갑자기가 아니야. 4년 동안 참았어. 더는 못 참겠어. 그날부터 진우 씨와 따로 자기 시작했어요. 작은 방으로 제 짐을 다 옮겼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가 통장을 바꿨다면서? 네, 제 월급은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뭐?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를 찾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 아들한테 이런 여자가 붙다니. 그런 여자랑 왜 결혼시키셨어요? 처음부터 반대하시지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히셨는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 하시다가 너 정말 버릇없구나.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부업도 더 열심히 했어요. 온라인 쇼핑몰 일을 늘리고 주말엔 번역 알바도 시작했죠. 영어 잘한다는 게 이럴 때 도움이 됐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엄마를 더 좋은 요양병원으로 옮겼어요. 재활치료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이었죠. 딸아, 돈 많이 들 텐데 괜찮니? 괜찮아, 엄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면 돼.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말씀은 못 하셨지만 눈물을 흘리셨죠. 시어머니의 행동은 더 극단적이 됐어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뭐야? 왜 비밀번호 바꿨어? 진우 씨한테 전화했어요. 아, 엄마가 바꾸래서. 왜? 내가 도둑이야? 이 집 내 집이기도 한데 그게 아니라 네가 요즘 말을 안 듣는다고. 말을 안 들어? 내가 애야? 당장 비밀번호 알려줘.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알려줬지만 정말 모욕적이었어요.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신용카드 회사에서 전화가 왔거든요. 고객님, 이번 달 카드값이 300만 원 나왔는데 확인되셨나요? 뭐요? 300만 원이요? 네. 명품 매장에서 250만 원 결제가 있었고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명품 가방을 샀더라고요. 제 명예 카드로요. 이거 사기예요. 제가 쓴 게 아니에요. 그럼 도용 신고 하시겠어요? 네, 신고할게요. 바로 경찰서에 가서 사기죄로 고소장을 냈어요. 그동안 모은 증거를 다 제출했죠. 피해자와 피의자가 무슨 관계죠? 시어머니예요. 경찰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시어머니를 고소하시는 거예요? 네. 제 명의로 무단으로 카드를 만들어서 500만 원 넘게 썼어요. 가족 간 금전 문제는 고소가 어려울 수 있는데 가족이라고 범죄가 용납되나요?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결국 고소장이 접수됐어요. 집에 돌아오니 난리가 났어요. 진우 씨가 짐을 싸고 있었거든요. 뭐해? 우리 엄마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미쳤어? 미친 건 어머니야. 남의 명의로 카드 만들어서 500만 원을 쓰는 게 정상이야?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뭐든 해도 돼? 범죄도 눈 감아줘야 해? 진우 씨가 갑자기 저를 밀쳤어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뒤로 넘어졌는데 테이블 모서리에 팔을 부딪혔어요. 아, 순간 팔에서 피가 났어요. 테이블 모서리가 날카로워서 베인 거였죠. 미안.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진우 씨가 당황해서 다가왔지만 저는 뒤로 물러났어요. 오지 마. 이것도 폭력이야. 바로 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상처를 봉합하고 진단서를 받았죠.
열상 및 타박상으로 이주 진단 나왔어요. 진단서 2부 주세요. 하나는 보관하고 하나는 경찰서에 낼 거였어요. 병원에서 나와서 바로 여성 긴급전화에 연락했어요. 가정폭력 피해를 입었는데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안전하신가요?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왔어요. 쉼터로 오실 수 있어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그날 밤은 쉼터에서 잤어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었던 것 같아요. 다음 날 회사에 사정을 설명하고 며칠 휴가를 냈어요. 서연 씨, 괜찮아요? 상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이혼 준비 중이라서요. 힘내요. 회사는 걱정하지 말고 개인 일부터 해결해요. 고마웠어요. 이런 때 좋은 직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더라고요. 부부상담센터도 갔어요. 진우 씨는 오기 싫어했지만 이혼하기 전에 꼭 가자고 설득했죠. 부인 말씀을 들어보니 시어머니의 간섭이 심하신 것 같네요. 상담사가 그렇게 말하자 진우 씨가 변명했어요. 우리 엄마가 좀 그러시긴 하는데 다 우리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부인의 인격을 무시하고 경제권을 침해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건 남편분은 부인보다 어머니가 더 중요하신가요? 그게 아니라 그럼 왜 부인 편을 한 번도 안 들어주셨어요? 진우 씨가 대답을 못했어요. 상담사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하신 것 같네요. 네, 이혼하려고요. 현명한 선택이에요. 이런 관계는 개선이 어려워요. 상담 내용도 다 기록으로 받았어요. 나중에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당당했어요. 며느리 명의로 카드 만든 게 뭐가 잘못이야? 가족인데 본인 동의 없이 만드신 거잖아요. 동의했어. 서명도 했고 그건 속여서 받은 거예요. 가족 카드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경찰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더니 이건 명백한 사기네요. 입건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제야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입건? 전과자 되는 거야? 유죄 판결 받으시면 그렇죠. 아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고소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죠. 진우 씨가 찾아왔어요. 엄마 고소 취하해줘. 내가 대신 갚을게. 취하 안 해. 어머니가 잘못한 건 책임져야지. 우리 엄마가 전과자가 되잖아. 그럼 처음부터 범죄를 저지르지 말았어야지. 너 정말 독하다. 4년 동안 당하고 살았어. 이제 내가 독해질 차례야. 이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동안 모은 증거를 다 정리했죠. 증거가 정말 완벽하네요. 녹음, 영상, 서류, 진단서까지. 이 정도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변호사님이 확신을 주셨어요.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 문제, 남편의 방관, 폭력까지 있으니 3천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재산 분할은요?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50%는 당연히 받으셔야죠. 희망이 보였어요. 조정기일이 잡혔어요. 법원에 갔는데 시어머니도 같이 왔더라고요. 판사님, 이 며느리가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해요. 시어머니가 법정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님은 당사자가 아니시니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판사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억울한 표정으로 나가셨죠. 조정위원님이 제 증거를 보시더니 녹음 파일 들어보니 정서적 학대가 심각하네요. 신용카드 명의도용 건도 형사사건이고요. 폭력까지 있었네요. 진단서도 있고 진우 씨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시어머니 일은 남편과 무관합니다. 무관하지 않죠. 남편이 방관하고 동조했잖아요. 제 변호사님이 카톡 캡처를 보여줬어요. 여기 보시면 남편이 오히려 시어머니를 부추기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정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 조정은 결렬됐어요. 진우 씨 측에서 위자료 500만 원만 주겠다고 했거든요. 500만 원이요? 말도 안 돼요. 두 번째 조정 때
시어머니가 반찬 가게를 닫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위생 신고를 했거든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받았대요. 변호사님이 알려주셨어요. 잘 됐네요. 이것도 보복성 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정당한 신고였으니까요. 실제로 위반 사항이 있었고요. 세 번째 조정에서 진우 씨가 좀 수그러들었어요. 위자료 2천만 원에 전세금 4천만 원 줄게. 3천만 원에 4천만 원이요. 그건 너무 많아. 그럼 재판으로 가죠. 제 증거 다 보셨잖아요. 결국 합의했어요.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4천만 원, 총 7천만 원을 받기로 했죠. 시어머니 형사사건도 판결이 났어요. 벌금 500만 원. 500만 원이면 너무 적지 않아요? 제가 변호사님께 물었어요. 초범이라서 그래요. 그래도 전과 기록은 남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시어머니가 전과자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이혼 판결이 나온 날, 시어머니가 법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인생 망쳤어. 어머니가 망치신 거예요. 아들을 마마보이로 키워서. 뭐라고? 그리고 어머니 벌금 500만 원은 잘 내셨어요. 전과 기록 남은 거 축하드려요. 시어머니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너 앞으로 신용카드 사기 조심하세요. 다음엔 실형받을 수도 있어요. 돌아서서 나왔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 시원한 기분이었죠. 받은 돈으로 먼저 엄마 요양병원비를 6개월치 선납했어요. 그리고 작은 오피스텔을 계약했죠. 드디어 제 공간이 생긴 거예요. 부업으로 하던 온라인 쇼핑몰.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처음엔 상품 설명만 썼는데 이제는 직접 물건을 떼와서 팔기 시작했죠. 언니, 이 옷 너무 예뻐. 친구들이 입소문을 내주면서 매출이 늘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100만 원이던 매출이 6개월 만에 500만 원이 됐죠. 엄마 상태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좋은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니 이제 부축받으면서 걸을 수 있게 되셨죠. 딸아, 고생 많았어. 엄마가 어눌한 발음으로 말씀하셨어요. 엄마, 이제 다 끝났어. 앞으로 행복한 일만 있을 거야. 이혼 후 6개월쯤 지났을 때 진우 씨한테 연락이 왔어요. 잘 지내? 왜? 그냥 미안해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엄마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내가 더 편을 들어줬어야 했는데. 이제 깨달았어? 늦었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꿈도 꾸지 마. 난 이제 행복해. 전화를 끊었어요. 돌아갈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었죠. 나중에 동네 아는 분한테 들으니 진우 씨가 시어머니 빚 보증을 섰대요. 반찬 가게 망하고 나서 또 장사한다고 대출받았는데 그것도 망해서 빚만 남았다고. 진우 씨가 월급 대부분을 어머니 빚 갚는 데 쓴대요. 자업자득이죠. 시아버지는 그 난리통에 따로 나와서 사신대요. 더 이상 못 참겠다고. 60년을 참고 살았는데 이제 못 참겠다고. 혼자 원룸 얻어서 사신대. 시누이는 결혼했는데 시어머니가 사돈 집에까지 가서 간섭하다가 결국 파혼됐대요. 쟤네 집은 왜 이렇게 작아? 사돈 될 사람이 겨우 이 정도야? 우리 집안이랑 격이 안 맞아. 이런 말을 대놓고 했다더라고요. 저는 사업이 점점 잘 되어서 이제 직원도 2명 뒀어요. 작은 사무실도 얻었고요. 사장님, 오늘 주문 100개 넘었어요. 와, 정말요? 다들 고생했어요. 오늘 회식하자. 직원들과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1년 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거래처 사장님이 소개해준 분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첫 만남에서부터 달랐어요. 이혼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불편하시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아니에요. 숨길 것도 없어요. 시댁 문제로 이혼했어요. 힘드셨겠네요. 그 사람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어요. 한 번도 끼어들지 않고. 저희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셔서 시어머니는 없어요. 아버지만 계시는데 정말 좋은 분이세요.
시어머니가 없다니. 솔직히 그 말이 제일 반가웠어요. 몇 번 만나다 보니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 일도 응원해주고, 엄마 병원에도 같이 가주고, 어머니 요양병원비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곧 가족이 될 텐데. 마음만 받을게요. 정말 고마워요. 이 사람은 정말 달랐어요. 제 친정을 자기 부모님처럼 생각해줬죠. 재혼을 결심했을 때 엄마한테 먼저 말씀드렸어요. 엄마, 나 재혼하려고 해. 그 사람 괜찮니? 시어머니는 어떤 분이야? 엄마의 첫 질문이 시어머니였어요.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알 수 있었죠. 돌아가셨대. 시아버지만 계시는데 정말 좋은 분이야. 다행이네. 정말 다행이야. 엄마가 안도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결혼식은 작게 했어요. 가족들만 모여서 조촐하게. 화려한 건 이제 질렸거든요. 시아버지를 처음 뵀을 때 정말 자상한 분이셨어요. 며느리가 고생 많이 했다면서? 우리 집에서는 편하게 지내.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리고 사돈 어른 병원비. 우리도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가족인데 당연히 도와야지. 혼자 다 짊어지지 마.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죠. 시아버지는 명절 때도 달랐어요. 명절 음식은 다 같이 준비하자. 요즘 누가 며느리한테만 시키니? 아버님, 그리고 차례도 간소하게 하자. 형식에 얽매일 필요 없어. 천국이 따로 없었어요. 새 남편도 정말 잘해줬어요. 집안일도 반반 나눠서 하고 제 사업도 적극적으로 도와줬죠. 홈페이지 만들어야 하지 않아? 내가 아는 개발자 소개해줄게. 물류 시스템도 개선하면 좋을 것 같아. 같이 알아보자. 덕분에 사업이 더 커졌어요.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 아니라 제대로 된 패션 브랜드가 됐죠. 전 시어머니 소식을 가끔 들어요. 혼자 사는 원룸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산대요. 아들한테 손 벌리지만 아들도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너무 불쌍하지 않아? 친구가 물었어요. 글쎄, 자업자득 아닐까? 며느리 괴롭힌 대가야. 그래도 노인이 혼자, 나도 엄마 혼자 요양병원에 계셔.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출가한 딸이 왜 나서냐고 했어. 친구도 할 말이 없었나 봐요. 작년에 전 남편을 우연히 만났어요. 마트에서 장 보다가 안녕. 응,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장바구니엔 컵라면만 가득했고, 잘 지내? 그냥 그럭저럭. 회사는? 그만뒀어. 엄마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 돼서. 엄마도 돌아가셨어. 작년에? 그래.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돌아섰죠. 집에 와서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오늘 전 남편 만났어. 그래? 뭐래? 시어머니 돌아가셨대. 그렇구나. 남편은 더 묻지 않았어요. 그게 고마웠죠.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사업도 잘 되고 남편도 잘해주고 시아버지도 좋으시고 엄마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 휠체어 없이도 걸을 수 있고 말씀도 또렷하게 하세요. 딸아, 이제 행복하니? 엄마 정말 행복해. 그래, 그거면 됐어. 작년에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며느리야, 사업 확장하려면 자금이 필요하지? 괜찮아요, 아버님. 대출 받아서 하려고요. 대출은 이자가 아깝잖아. 내가 좀 투자할게. 아버님, 그런 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하지 마. 우리 며느리 성공하는 거 보고 싶어. 시아버지가 5천만 원을 투자해 주셨어요. 덕분에 오프라인 매장도 열었죠. 매장 오픈 날 시아버지가 화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자랑스러운 며느리 축하해요. 아버지가 울컥했어요. 시어머니한테는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이었거든요. 가끔 과거를 돌아보면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뎠나 싶어요. 5년이란 시간 동안 그 모진 시집살이를 견디고 남편의 무관심을 참고 시어머니의 학대를 버텼죠.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됐으니까. 그리고 배운 것도 많아요. 나 자신을 지키는 법, 당당하게 맞서는 법, 증거를 모으는 법, 그리고 나쁜 관계를 끝내는 법. 요즘도 시집살이로 고생하는 여성분들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 쇼핑몰 커뮤니티에 며느리 생존기라는 게시판을 만들었어요. 서로 위로하고 조언하는 공간이죠. 법률 상담 연결도 해드리고, 심한 경우엔 쉼터 정보도 알려드려요. 언니, 저도 이혼할 용기가 생겼어요. 증거 모으는 법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새 삶을 시작했어요. 이런 댓글을 볼 때마다 뿌듯해요. 얼마 전에 한 분이 물으셨어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셨어요? 복수요? 했죠. 어떻게요? 행복하게 사는 거요. 그게 최고의 복수예요. 정말 그래요. 전 남편은 빚더미에 앉아있고, 전 시어머니는 쓸쓸하게 돌아가셨고, 시누이는 결혼도 못하고 있대요. 반면 저는 사업도 성공했고, 좋은 남편도 만났고, 엄마도 건강 회복하셨고, 매일이 행복해요. 이게 진짜 복수 아닐까요? 그들이 저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저는 더 행복해진 거예요. 오늘도 매장에 손님이 가득해요. 사장님, 이 옷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새로 나온 신상이에요. 사장님, 인생 스토리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이에요. 네, 열심히 살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시집살이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며느리가 참아야 할 의무도 없고요. 우리도 인간이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나쁜 시어머니를 만났다면, 무관심한 남편을 만났다면 참지 마세요. 증거 모으고 준비하고 당당하게 맞서세요. 그리고 안 되면 떠나세요. 더 좋은 삶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처럼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예요. 감사합니다.